김건희 특검법 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거의 뭐 김건희 특검법 맞겠다 이런 의사인 것 같아요. 이름도 김건희 특검이 아니라 도이치 특검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악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대통령실은 특검 통과되자마자 바로 거부권 행사하겠다. 오지도 않았는데 아직. 이런 모습 보면서 어떤 생각 드세요? 윤석열 정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특검을 대하는 태도. 양심이 없고 네. 뻔뻔하죠.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따지면은 박근혜 최순실 특검도 미르 K재단 특검으로 해야죠. 근데 그때 박근혜 최순실 특검 해가지고 그 특검에 수사검사로 들어갔던 분이 한동훈 하실 일은 비대위원장이죠? 하실 네. 말은 아니다. 너무 이거는 그 내로남불이라는 것도 뭐 사람이 이중적일 수 있겠지만 이거 너무 도를 지나친 내로남불이라고 보고요. 어쨌든 특검에 대해서 아무리 이름을 바꾸든 아니면 특검을 막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네. 국민들의 여론을 막기는 어려울 겁니다. 근데 저는 도이치모터스 그 주가 조작 사건도 심각하지만은 네. 이건 시작에 불과하고요. 양평 논란이라든지 명품백 수수라든지 또 그 이외에도 김건희 여사가 지금 권력을 사유했다라는 증언들이 많이들 터져 나오고 있거든요. 뭐 공천에도 개입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다 수사를 받아야 되는 것은 상수다. 이건 시기의 문제지 수사를 피할 길은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동안 수사권을 편향되게 행사하거나 덮어준 검사들이 있어요. 그렇죠. 내지는 법무부의 관련자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도 전 수사를 해야 엄정하게 해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우리가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쭉 얘기를 나눠보고 있었는데 김건희 특검 하면서 명품백이었죠. 명품백 수수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양평 고속도로 서울 양평 고속도로 비리 문제 이런 문제들도 수사가 가능하다 특검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수사하다가 인지된 내용들은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수사를 해야 한다고 보세요 특검에서? 근데 저는 이제 특검이라는 것이 매우 특수할 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검찰이 덮거나 네. 수사를 미진하게 했을 때 이제 국회가 특검을 통해 가지고 하는 건데 네. 이게 법문으로는 상당히 좀 해석의 여지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제목 자체는 주가 조작에 관한 것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그 관련자들을 수사하다가 알게 된 내용들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큰 틀에서 보면은 주가 조작 관련된 사건들에 한정해서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명품백 논란이라든지 뭐 양평 논란은 조금 범위가 저는 많다고 보고요. 그런 그 뇌물수수의 부분에 대해서 그 정도는 뭐 특검이 저는 국민적 지지가 있다 그러면은 충분히 수사해도 그건 뭐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없다. 보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기존 검찰의 뭐랄까요 무능이라 할까요 이 편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특검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 검찰이 제자리를 찾고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전혀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뭐 공수처라든지 지금 뭐 수사기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수사기관들이 이 특검을 통해 가지고 일반 검찰도 충분히 수사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하니까 지금 자꾸 특검을 통해 가지고 뭐 범위가 어떻니 많이 지금 국민들 논쟁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시작이 되고 뭐 부득이하게 여기서 해야 된다면은 할 수는 있겠지만은 원로는 일반 검찰이나 공수처가 그 기세를 몰아서 저는 수사하는 것이 맞다. 네. 저 그렇게 봅니다. 예, 수사가 진행되기 바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취임을 하고 업무를 시작했는데 저는 이제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몇 가지 행동들이 미국을 자꾸 따라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 자기 취임사였나요? 여기 이제 취임사에서- 뭘 따왔다 할 때 네, 이렇게 네. 많이 하죠. 네. 그렇기도 하고 근데 대체로 저는 이제 미국에서 오래 살았잖아요. 제가 네. 따올 때도 이걸 쓰지만 강조할 때 쓰는 거예요. 원래 네.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싶을 때 예, 예. 그때 이제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이게 많으면 안 돼요. 전체 메시지 중에 예를 들면 한두 번 들어가야 그게 효과가 있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계속 이러잖아요. 네. 이거를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에 살았거나 미국 영화를 많이 보거나 뭐 미국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네. 근데 일반 시민들이 알겠습니까? 대체 여의도 문법이라며 여의도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설득이 가능한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동료 시민도 마찬가지예요. 그 영어를 그걸 직역을 해가지고 fellow citizen을 동료 시민이래요. 저는 그것도 틀렸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fellow citizen은 물론 이제 시민들 중에 본인과 함께하고 그다음에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직역을 해서 동료 시민 생소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대체? 왜 이렇게 미국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민심동행에서는 음. 누굴 대변하냐라고 하면 네. 저희는 이제 평범한 보통 시민들을 대변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쓰는 평범한 보통 시민들과 예. 한동훈 장관이 쓰는 동료 시민이라는 것이 일견 비슷해 보일 수는 있어요. 뭐 저는 뭐 표현이야 뭐 각자 쓰기 편한 대로 전 쓰면 된다고 보는 입장인데 문제는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동료 시민에 이태원 유족들은 안 들어갑니까? 없어. 그럼 거기에 박정훈 대령 그 수사외압 사건의 피해자는 안 들어갑니까? 그 외에도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예. 약자, 서민들 또 정의를 부르짖었던 사람들이 다 고초 겪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저는 어떻습니까? 저는 동료 시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한동훈 비대위원 입장에서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저는 되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지지층이라고 쓰고 그걸 펠로우 시티즌, 동료 그러니까. 시민으로 부른다면 네. 그건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당원 동지 여러분이라고 불러야지. 맞아요. 용어 그게 자체가. 맞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좀 말장난을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음. 정말 동료 시민이고 우리 정말 평범한 제가 쓰는 평범한 보통 시민들의 그 의사를 대변하겠다라고 한다면요. 저 민심 100% 정치 시대 열린다고 하거든요. 그럼 그렇죠. 본인도 민심 100% 민심의 바다, 민심의 광장으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도 보면은 당원들만 만나러 다녀서 박수 받는 것만 좋아하기 때문에 뭔가 자신이 구사하는 언어와 행실이 다르다. 그럼 이것은 언행불일치일 뿐만 아니라 본인이 쓰는 용어를 스스로도 이해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행보, 본인은 물론 정치 뭐 장관을 했지만 거의 장관하면서 정치인처럼 했죠. 사실은 말하는 거나 태도나 이런 걸 보면. 그리고 뭐 비대위원장 되고 나서 야당 대표를 계속 공격을 하고 이런 태도만 보이잖아요. 그리고 본인의 취임사도 그래요. 취임사에서 반성은 일도 없었고요. 뭐 일도 없었다면 또 이해를 못하니까 한 줄인가 있었어요. 그거 있고 나머지는 전부 야당 공격, 야당 대표 공격. 이게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스피치의 내용이 맞는 겁니까 대체? 비대위원장이 탄생한 이유가 뭡니까? 위급하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비대위가 생긴 거잖아요. 평상시가 아니고. 그럼 그 비대위가 들어서게 된 원인에 대해서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대위가 이제 비상대책위원회인데 네. 그 비상이라는 것이 네. 당이 비상이다. 그렇죠. 쉽게 말해서 국민들의 민심으로부터 멀어져서 당이 위험하다라고 해서 비상대책위원회인데 가만히 보시면은 김건희 여사가 비상이 걸려가지고 지금 비상을 대책하기 위해서 온 것 같다는 느낌. 그러니까 누군가가 뭐 농담 비슷하게 비대위원장이 아인데 어휘로 써가지고 룰루 비대냐, 뭐 누구 닦아주러 왔냐, 뭐를 지금 뒤처리하러 들어왔냐. 이런 식의 멸칭까지 쓰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말 그런 식의 멸칭이 부끄럽다면은 정말 당의 비상에 대처를 해야죠. 그럼 당의 비상에 대처하는 방법은 무수히 많은 방송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라고 다 했습니다. 근데 본인만 그걸 못 듣습니까? 아니, 본인만 그걸 인지를 못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말장난 그만하고 국민의힘의 비상 상황을 해결을 진짜 해야죠. 근데 저는 해결할 능력도 없지만은 더 절망스러운 것은 해결할 의지조차도 없는 사람이다. 그냥 지금 와서 민주당 때리기 하다가 이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 속에서 그냥 민주당 잘 때리기 하면서 권력도 한번 잡아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국민들 보시기에는 아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 싫어하는 건 전 국민이 다 알잖아요. 뭐 왜 싫어하는지도 그건 무려 다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런다고 나라가 좋아집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한동훈이라는 사람의 뇌 구조도를 그려보면 국민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에는 이재명 때리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머릿속에 자나깨나 이재명 대표 못 때릴지만 궁리하는 사람에게서 이 대한민국의 인구 재앙의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이 기후 위기가 해결이 될까요? 안보 위기가 해결이 될까요? 민생 경제 위기가 해결이 될까요? 정말 답답한 일이죠. 정말 무책임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국민의힘은 왜 대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물론 반발도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김웅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아바타냐 김주애냐 이러니까 하면서 비판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선택을 했어요. 비대위원장으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탈당할 때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기회주의의 전형이다 이러고 탈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한 번의 기회주의가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으로 기회주의를 해가지고 결국 정권 한번 잡아왔는데 또 이게 시들시들 하니까 또 총선 때는 본인들 배지를 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또 한 번의 기회주의로 말을 갈아타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기회주의가 워낙 정치권에 만연하다 보니까 뭐 국민의 힘만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네. 다 나쁜 건데 결국에는 한동훈 위원장한테 줄을 서서 총선에서 이긴다고 치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의 정치적인 그 군림하는 거 연장하는 거 외에 그게 무슨 사회에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이겨야겠다라고 말을 한다면은 예. 도대체 이겨가지고 뭘 할 것이며 본인들이 이겼을 때 국민들이 뭐가 좋아지는지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역시 설명 안 하겠죠. 그게 없으니까. 없어. 그래서 이게 저는 심각한 문제다.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럼 결국 국민의힘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선택한 건 패착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패착은 아니고요. 본인들 예. 입장에서는 배지 연장의 꿈이죠. 근데 가능할까요? 그게? 유일한 희망. 근데 가능하겠습니까? 뭐 근데 그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뭐가 성공이냐를 놓고 나누면은 좀 얘기가 다를 수 있는데 네. 결국 지금 한 115석 그 정도 유지하는 데에는 효과가 있겠죠. 지지 결집은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 정도 하고 만족하겠다 수준으로 전 인식하고 있고 그것을 성공으로 만약 얘기한다면은 수권 세력으로서는 민망한 일이고 수권을 다시는 해서는 안 된다는 세력인 것을 본인들이 자인하는 것이다. 전 역사적인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의 수준으로 국민의힘이 만약 의석을 갖는다고 하면 레임덕이 올까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근데 저는 지금도 레임덕 상태라고 지금도 보고요. 레임덕이다. 지금의 네. 상황이 3년 동안 유지되겠죠. 그리고 계속 쌈질만 하겠죠. 음. 그리고 그 다음 대통령 아마 차기 구도로 저는 권력 이동이 굉장히 가속화될 거라고 그렇죠.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이제 레임덕 속에서 아마 기사 한 줄 안 나오는 굉장히 외롭고 고달픈 대통령이 될 것이고 레임덕이라는 게 지금처럼 가다가도요. 이제 정권이 임기 말이 되면 어차피 떨어지거든요. 예. 이제 뭐 끈 떨어진다 그러는데 그때 되면요. 모두가 일제히 대통령을 향해서 돌을 던질 겁니다. 그래서 그 돌을 다 맞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매우 불행만 지금 앞두고 있다. 전 그렇게 예측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뭐 차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본인은 출마 안 한다고 그랬으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돌을 던질까요? 뭐 한동훈 위원장도 본인이 정치적인 욕심이 생긴다거나 예. 뭔가 정치적 필요가 생긴다면은 당연히 돌을 던지는 쪽으로 갈 걸로 저는 보고요. 음. 뭐 근데 뭐 한동훈 위원장이 일단은 지금 뭐 불출마하겠다 이런 식의 좀 저는 그 허튼 소리라고 보는데 아니 정치하겠다는 사람이 국민의 심판과 평가 안 받겠다라는 게 말장난 아닙니까? 아니 대학을 가려면은 뭐 검정고시를 보든 뭐 고등학교 나오든 어쨌든 수능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수능 안 보고 나는 그냥 대학 가보겠다? 글쎄요. 그런 전형이 있지 않는 이상은 그게 쉽지 않은데 저는 그 반정치의 정서가 매우 강한 사람이구나. 전 그걸 좀 느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정치하면 안 되는 절대 건가요? 안 되죠. 예. 그 정치하면요. 네. 나라와 공동체를 해롭게 만들죠. 지금도 그 해롭게 만든다고 보여지고요. 정치를 해서는 안 될 사람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대권의 꿈은 꾸나요? 뭐 꿈은 꾸는 건 자유인데 네. 그 꿈이 절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죠. 저는 그 꿈을 막기 위해서 싸워야죠. 그거야말로. 다시는 이 검찰 정권을 연장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거는 뭐 본인이 꿈을 꾸면 자유지만 예. 나라가 더 불행에 처해지는 일은 막아야겠다라는 것이 제가 정치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예. 검찰 정권과 검찰 독재를 막아야 된다. 이게 신인규 변호사가 지금 정치하는 이유다. 그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결국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국민의힘이 성공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변화와 쇄신, 혁신이라고 하는 부분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번 총선 때 저는 가장 엄중한 심판을 물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 예. 국민들께서 저는 하실 거라고 보고요. 이후에도 저는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후에 예. 결국에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 성공하기가 어렵죠. 예, 이미 뭐 지금까지 해온 거의 연장으로 봐야 되는데 예. 참 대한민국이 지금 되게 위태로운 상황이고 정말로 지금 국민들께서 힘드신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총선이 매우 중요하다. 이 이후에 뭔가 지금 또 국민들께서 더 현명한 의사를 표현하시지 않을까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